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피로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생리적으로 또 기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피로를 설명드릴 때 저 나름의 분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가 리뷰한 내용을 가급적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 피로의 원인을 분류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중추적 요인과 또 말초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사적 요인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 요인 이렇게 또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떤 대사 물질이 축적이 돼서 피로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이 accumulation theory, 즉 축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에너지원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고갈되어서 피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제 deflation theory, 즉 고갈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어떤 미세 구조에 손상이 일어나서 그걸로부터 이 피로가 시작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손상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요인을 다 설명드리되 그 근간은 중추 요인과 말초 요인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추 요인을 보면 먼저 신경적 요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신경을 보면 뇌에서 척수로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근육과 연접되게 되죠. 그 운동신경의 말단이 그 근육의 근초에 이렇게 이제 연접된 부위를 근신경 연접부 또는 신경근 연접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극이 근초를 통해서 마침내 T튜블, 가로세관이라고 그러죠. 이 T세관을 통해서 근세포 내부로 전달이 되면 근소포체, 사코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SR이라고 표시되는데요. 이 근소포체에서는 다량의 칼슘을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 미오신과 액틴의 그 크로스 브릿지 연결교가 형성이 됨으로써 근수축이 시작이 되고 바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생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추적 요인이라면 이 뇌와 척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말초적 요인으로부터 구심성 자극이 중추 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망상체라고 하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피로한 근육, 운동했을 때 피로해진 근육으로부터의 구심성 신호가 들어가는 중요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경로는 결국 중요한 이제 감각신경, 통증과 관련이 깊은 감각신경이죠. 그래서 그룹 3 그리고 그룹 4 어퍼런트, 즉 구심성 이 감각신경에 의해서 피로해진 근육으로부터의 자극이 전달이 되면 우리 뇌에서는 다시 이제 이 근력을 자의적 근력 또는 수의적 근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피로 현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기존에 피로해진 그 근육을 이외에 활동하지 않았던 다른 그 형태의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그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근육, 즉 피로해지지 않은 근육으로부터의 구심성 신호가 이 망상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근력이 억제되었던 것이 오히려 감소하고 어느 정도 근력을 회복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게 되었을 때 중추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 피로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로할 때 이 중추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것을 또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EEG, 즉 뇌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근활동으로 인해서 피로가 왔을 때 이 뇌파를 보게 되면 뇌파 중에 이제 알파파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알파파는 이제 사람이 피로할 때
이게 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른 형태의 활동을 했을 때 이 알파파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고서 중추적 요인이 피로에 관여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실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탈진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다가 눈을 떴을 때 다시 운동을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중추적 요인, 특히 신경적 요인이 피로에 관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추성 요인 중에 대사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피로에 더 많이 밝혀진 것은 중추 요인보다는 말초적 요인인데요. 먼저 이 중추적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지구성 형태의 운동을 할 때 BCAA라는 거,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죠. 그래서 곁가지 아미노산인데요. 이 곁가지 아미노산이 근육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혈액 중에 BCAA, 즉 곁가지 아미노산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BCAA에 대한 트립토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 오른편 그림에 보면 BBB라고 하는 거, 즉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혈관, 그 다음에 brain, 혈관, 뇌, barrier, 장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뇌는 이런 그 특수한 구조로 이 장벽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 혈액 중에 BCAA의 농도는 떨어지고 대신 트립토판이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면 이 BCAA와 트립토판은 이 뇌세포로 들어가는데 이 BBB를 통해서 뇌세포로 앞테이크 되는데 들어가는데 서로 경쟁적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BCAA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은 트립토판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 내로 신경세포 내로 트립토판의 유입이 더 증가하게 되면 이 트립토판은 이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로토닌을 형성하는 전구체가 되는 것이죠. 즉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즉 BCAA 대신에 트립토판이 신경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로 더 많이 유입됨으로써 세로토닌이 과잉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피로를 설명하는 한 가지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떨 때는 행복 호르몬이다. 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운동 중에 과잉하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피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로토닌이 과잉하게 될 때도 역시 인체는 그러한 그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한 가지 중추적 요인으로서는 운동할 때 이 골격근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특히 고강도의 운동으로 장시간 운동할수록 근육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뇌에서 그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모니아의 생성은 신경 조직을 과흥분시키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 ATP 수준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중추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말초적 요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말초적 요인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경근 자극이 근신경 연접부까지 전달이 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근초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어서 근초와 T튜브를 타고 근세포 내부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 이것이 이제 바로 excitation, 즉 흥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근소포체로부터 칼슘이 방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교가 형성이 됨으로써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그 흥분에 의해서 또 수축이 일어나는 커플링,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이제 피로의 현상을 이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이 고갈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는 대사물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소 이온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제 산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그 흥분 수축 커플링, 흥분과 수축이 이제 결국 연결됨으로써 근수축 활동이 일어나고 힘의 생성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초 이론을 또 보게 되면 accumulation hypothesis, 축적 가설, 축적 이론으로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대표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요. 또 무기 인산염이 축적되거나 고갈되는 것, 이건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무기 인산염이 축적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가 또 축적되는 현상, 이런 것이 피로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갈 이론으로서는 ATP가 고갈된다든가 크레아틴 인산, 대표적으로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그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이것이 이제 그 고갈되었을 때 피로가 짧고 강한 형태의 운동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피로를 설명할 때 크레아틴 인산의 고갈이 역시 이제 피로를 나타내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장기적인 형태의 운동을 수행할 때는 근그리코겐의 고갈이라든가 혈당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의 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수축 기전이 마이크로 스트럭처, 즉 미세 구조가 손상됐을 때도 이걸로 인해서 뭐 이제 어떤 피로가 촉발되는 그런 그 기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초 요인으로서 신경근 면적, 즉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해서 NMJ라고 합니다. 자, 요 신경 말단에서 시냅소포에 저장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됨으로써 신경 자극이 시냅스 후막에, 즉 근육으로 치면 근육의 그 근초에 자극이 쭉 전달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비교적 이제 옛날에 이 이론이 제기되었었는데, 신경 자극, 즉 반복적인 근수축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시냅 간극 쪽으로 계속 분비되고 다시 재흡수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데, 미처 이 아세틸콜린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 아세틸콜린이 고갈됨으로써 피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은 현재로서는 좀 대체로 아세틸콜린의 고갈이 아주 전기적 자극을 주지 않는 다음에는, 즉 뭐 동물의 그 근육을 달리해서 거기에 전기 자극을 계속 줌으로써 이러한 그 현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생체 내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신경근 연접에서의 피로 현상은 현재로서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초 요인으로서는 이제 축적 이론, 즉 수소 이온에 의한 산성화가 가장 커다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왼편 그림을 보게 되면 근섬유 하나의 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근초 안쪽으로 이렇게 T세관이 쭉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T세관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근세포 내부로, 근섬유 내부로 자극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T세관과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특수한
이 그물망처럼 생긴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코플라스믹 레티컬럼, 즉 근소포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소포체는 칼슘을 다량 저장하고 있어서 자극이 전달될 때 칼슘을 이 수축 기전 쪽으로, 즉 이 근원세사 쪽으로 칼슘을 갖다가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근수축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운동신경 그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초에서 자극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T세관을 통해서 자극이 쭉 전달됨으로써 이 자극이 결국은 이제 여기 그 근소포체 SR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코플라스믹 레티컬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칼슘의 방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슘이 요 액틴이라고 하는 거, 간은세사의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이 연결교, 즉 미오신 헤드와 액틴의 결합 부위가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이 수축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 과정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피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이 1번의 과정, 즉 아세틸콜린의 어떤 고갈에 의해서 피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그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2번, 즉 근초를 통해서 그리고 T세관을 통해서 자극이 전도되는데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소 이온의 축적이나 암모니아의 축적에 의해서 이 자극의 전도가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피로 현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칼슘이 방출하는 과정에도 어떤 그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근세포 내부가 수소 이온의 축적에 의해서 많이 산성화될 때는 이런 칼슘의 방출에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이제 방해함으로써 이 연결교의 형성을 갖다가 방해한다. 즉 excitation, 흥분과 contraction, 수축의 커플링의 어떤 그 결함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또 하나 더 결정적으로 이 수소이온이 축적에 의해서 산성화가 되면 이 칼슘과 트로포닌의 결합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순조롭게 연결교의 형성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결함이 바로 이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2번, 3번, 4번의 과정은 잘 증명되고 또 이 피로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말초 요인, 즉 역시 축적 이론으로서 수소 이온에 의한 산성화, 또 이 암모니아의 축적이 어떻게 이 엑사이테이션과 흥분과 수축 커플링의 결함을 초래하는지, 특히 이 근초와 T세관의 컨덕티비티, 즉 그 전도성이죠. 이 전도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서 바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근초와 T세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근소포체가 있죠. 근소포체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근소포체 내에는 다량의 칼슘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초, 근세포막과 근섬유막과 그 다음에 이 T세관의 막, T세관으로 들어와서 이 근초의 막에는 근섬유막에는 특수한 ATP를 사용해서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는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나트륨을 바깥으로 세포 밖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여서
세포 밖은 나트륨 농도가 높게 유지하고 칼륨은 세포 내에서 높게 그 농도를 유지하도록 우리 인체 세포는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유지함으로써 뭐 마이너스 60mV와 같은 안정막 전압이라고 그러죠. 안정 상태의 그 전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인체에 있는 이 모든 세포는 이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펌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이 자극을 전도할 수 있는 액션 포텐셜, 활동 전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은 이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나트륨이 세포 내로 밀려 들어오고 칼륨은 거꾸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한참 운동을 하다 보면 세포 바깥에, 즉 이 세포 외액과 또 이 T세관 특히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안정막 전위가, 이 세포막의 전위가 바뀌면서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계속 전달되었을 때 이 자극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원래의 상태대로 자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용되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자극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포 바깥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고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극이 전달이 되어도 이 자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됨으로써 근초와 T세관 막을 통한 활동 전이가 잘 발생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신경 자극의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제대로 이 자극이 근소포체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칼슘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피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세포 내에 있는 근소포체, 즉 사코플라스민 레티컬럼이죠. 이 사코플라스민 레티컬럼이 자극이 전달이 되면은 이것이 수축성 단백질, 즉 근원세사가 있는 쪽으로 칼슘이 쫙 분비됨으로써 이제 수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쪽으로만 자극이 칼슘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칼슘은 요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칼슘이 미토콘드리아로 내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칼슘이 자꾸 미토콘드리아 내로 쌓이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역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기관인데, 이 ATP를 만들어서 이 미오신까지, 즉 수축성 단백질까지 이게 이제 연결고를 형성을 하고 수축 작용이 일으키려면 이 ATP가 필요한데, 이것을 트랜스포하는 과정, 전달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칼슘이 직접 이 수축 기전으로 보내져서 수축의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일부 칼슘은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 ATP를 그 수축 기전까지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서 제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피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통한 어떤 자극의 전도, 뭐 활동 전위,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미 생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초적 요인으로서 축적 이론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수소 이온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이제 이런 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소 이온이 어떻게 많이 생성되느냐? 해당 과정에 의해서 수소 이온이 생성되고요. 또한 이제 이 ATP가 가수 분해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수소 이온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TP가 다 아시다시피 ADP와 무기인으로 이렇게 분해되고 이제 수소를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시도시스가 체액의 산성화가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과정에 이렇게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즉 산성화가 되면 해당 과정의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가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요 과정 글리코겐이 글루코스 6인산으로 6인산 글루코스로 이렇게 분해되는 당원 분해 과정이 있고요. 이게 2번 과정인데, 이 2번 과정에는 포스포릴레이스, 가인산 분해 요소라고 합니다. 포스포포릴레이스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근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가인산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그 효소가 헥소카이네이스, 헥소키나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1번이 바로 이 헥소키나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요 부분이 이 해당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포프럭토키나제, 보통 PFK라고 쓰고요. 요것은 이제 인산과당 분해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쭉 그 여러 번의 이 산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피루부산염, 피루베이트로 이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피루베이트가 무산소적 조건에서 젖산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 이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보내줘서, 여기 이제 화살표가 가려져 있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젖산 탈수소 효소, 즉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즉 LDH라고 합니다. 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자 전달자라고 하는 뉴클리오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리오타이드, NA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 그러니까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B 복합체 중의 하나인 이 비타민을 그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이렇게 전자를 수용하는 전자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어쨌든 이것이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수소와 전자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NADHA 형태로 가서 피루부산에게 수소를 넘겨주고 두 개 분자의 수소를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젖산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NAD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일련의 사이클을 돌면서 다시 수소와 전자를 받아들이고 다시 피루부산에게 수소와 전자를 전달하고 다시 NAD 형태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비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즉 계속해서 이제 이 NAD는 여기서 생성되는 수소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요 비율은 높아지는데, NADH는 높아지는데 NAD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NAD는 더 이상 수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해당 과정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수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ATP가 분해되어서 수소의 생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NAD가 자꾸만 이제 이 수소와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 비율이, 즉 NADH에 대한 NAD의 이온의 그 비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NAD는 자꾸 감소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NAD가 감소하면 수소와 다시 결합할 수 없으니까 결합할 수 있는 전달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니까 해당 과정은 당연히 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성 포도상과 NADH가 결합을 하고 또 수소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젖산염이죠. 엄밀히 락테이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AD를 이렇게 생성한다. 이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수소의 생성이 많아지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정에 작용하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효소들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ATP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것을 피로의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오신 ATPase, 미오틴 ATPase, 요것은 이제 미오신 헤드에 있는 ATP를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로서 작용하는 단백질 부분이죠. 요거의 활성도도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즉 산성화되면 ATPase의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연결교의 형성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수축력도 감소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피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수소이온이나 무기인산염, 그 다음에 ADP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이제 수축기 전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근소포체로부터 여기 이제 여기 근소포체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저해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유입되는 것도 저하되게 된다, 방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칼슘이 수축 과정에서, 즉 연결구가 형성이 돼서 수축한 다음에 다시 이완하는 과정에서는 트로포닌과 칼슘이 분리되면서 칼슘은 다시 근소포체로 유입이 되는데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 즉 산성화된 상태에서는 칼슘의 재유입 유입 능력도 감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듯이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 보시면 이 트로포닌과 칼슘의 결합을 통해서 요 이제 연결 부위, 액틴의 연결 부위가 열리면서 미오신 헤드와 이 액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ATP 아제, 미오신 ATP 아제에 의해서 ATP가 ADP와 무기인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오신 ATP 아제의 활성도도 감소하게 되면 이런 연결교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 피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초성 피로가 중추성 피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림을 여기 그렸는데요. 이 근육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고 무기인산염도 많이 축적이 되면 결국 이러한 근육의 환경의 변화는 주로 이제 통증 감각신경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는 결국 그룹 3 구심성 신경, 또 그룹 4 구심성 신경, 이 그룹 3가 이제 미엘린 수초가 있어서 훨씬 더 굵은데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요 뇌로 이런 이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추성 조절에 의해서 근육이 발휘하는 이런 근력이 감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또 일종의 이런 근육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근육이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 부상이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추적인 조절을 통해서
부상을 근력을 감퇴시킴으로써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말초성, 중추성 피로의 연결에 의해서 피로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듭해서 근육에 어떤 환경이 변화가 나타나느냐. 반복적인 근수축 운동을 했을 때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무기인산염의 농도가 변화한다는 거. 또 크레아틴 인산의 가수분해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섬유 구조의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구조의 손상이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이 그룹 3와 그룹 4의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우리 중추신경 쪽으로 신호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섬유의 구조가 손상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혈액 중에 있는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스, 크레아틴 분해 효소죠. 이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으로 분해될 때 작용하는 효소가 크레아틴 카이네이스인데 우리 근육세포 내에 다량 존재하죠. 그러나 이제 근세포막의 투과도가 변화하고 근세포의 미세구조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것이 이제 혈액중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CK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말초성, 중추성 피로 연결, 중추성 피로를 설명할 때 제가 암모니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 근육에서 어떻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지 요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수축 활동에 의해서 다량의 ADP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ADP가 합쳐져서 ATP와 AMP로 이렇게 분해되는데 이 AMP는 다시 이제 이 물과 그 작용해서 이때 작용해서 하는 그 효소는 아데닐레이트 디아미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죠. 그래서 이제 이 디아미네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민기를 떼어내는 탈아민 과정을 일으키는 분해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IMP와 또 이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된다. IMP는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과정에 의해서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훈련된 사람의 경우는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의 80% 이상에서 이제 이 암모니아가 주로 생성이 되고 대체로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낮은 운동 부하 강도에서 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어쨌든 이제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을 장시간 할수록 근육에서 암모니아의 생성은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이 되면 또 역시 암모니아 이온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근육 내와 근육 밖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근육 밖에서는 근육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중추신경의 피로를 갖다가 일으키게 된다. 즉 뇌에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갖다가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근육 내에서는 인산과당 분해 효소, 즉 그 해당 과정의 속도 조절 효소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포스포프럭토키나제라고 하는 이 효소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또 크랩스 사이클에 작용하는 여러 효소들도 억제함으로써 이 에너지의 생성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지연시킴으로써 피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표면막에 영향을 줘서 컨덕티비티, 즉 전기적 흥분을 감퇴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제 근수축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작용을 암모니아가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일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암모니아도 피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초성 피로 요인으로서 에너지원이 고갈되었을 때도 역시 피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형태의 운동 수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m 달리기, 또 100m 달리기 이런 그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이때 작용하는 동원되는 에너지원,
이것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정시 수준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ATP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크레아틴 인산인데요. 100%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준비 땅 해서 최대의 속도로 달렸을 때 ATP는 어느 정도 10초 가까이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크레아틴 인산은 급속히 감소하면서 10초 부분대가 되면 20% 미만, 뭐 이렇게 크레아틴 인산이 8초, 10초 대에서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속력으로 달리기 했을 때 왜 10초 이상, 그 이상 더 똑같은 속도로 100m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없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으로 분해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이 에너지가 결국 이 ATP를 합성하는데 작용하는데 이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속력으로 달릴 때 크레아틴 인산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크레아틴 인산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더 이상 이제 크레아틴이 더 이상 이렇게 감소했을 때는 ATP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크레아틴 인산의 고갈이 피로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100m, 200m 단시간에 폭발적인 파워를 발휘해서 달리는 형태의 수행하는 형태의 그런 운동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고갈되었을 때 역시 똑같은 그 파워 또는 스피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탈분극할 때, 동적인 형태의 운동을 수행할 때, 이 근세포막의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근세포 내에 있는 무기인산염의 투과도가 증가해서 이게 밖으로 이제 방출되니까 근세포 내에서는 무기인산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무기인산염의 그 근세포 내 감소는 결국 그 크레아틴 인산이라든가 ATP를 재합성하는 그 속도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무기인산염의 저하는 가인산 분해 요소 포스포릴라이스의 활성도를 감퇴시킴으로써 당원 분해 작용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과정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코플라스민 레티큘럼, 즉 근세포체로부터 칼슘의 방출도 느려지게 된다, 감퇴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장기간의 지구성 형태의 운동에서는 근육의 글리코겐의 고갈이 또 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70%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의 70% 정도의 강도로 90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을 수행했을 때 근글리코겐이 현저히 감퇴해서 고갈되는, 이제 이것은 식사의 상태라든가 운동 전에 얼마만큼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어떤 체력 상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고갈된다. 근글리코겐은 거의 고갈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로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유형별 피로의 원인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짧은 스프린트의 운동은 뭐 말씀드렸듯이 수소이온 농도나 암모니아의 축적이 됨으로써 익사이테이션과 컨트랙션, 즉 흥분과 수축 결합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나 ATP의 고갈이 단시간에 짧은 형태의 폭발적인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이 피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동적인 운동 시 근세포 내에 근세포막의
무기인산염에 대한 투과도가 변화함으로써 무기인산염이 근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무기인산염이 감소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근소포체로부터 칼슘의 방출이라든가 또 가인산 분해 요소 포스포릴레이스의 활성도를 감소시켜서 당원 분해 속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피로를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세포 밖에 많은 나트륨, 그 다음 세포 안에 많은 칼륨,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신경 자극이 전달됨에 따라서 이 전해질의 분포가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세포 밖에는 이제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들어오는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막의 컨덕티비티, 막이 자극을 전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것을 원래의 상태로 계속 되돌려서 컨덕티비티를 회복하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수축 작용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러한 막의 컨덕티비티의 변화로 인해서 자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피로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린트 한 다음에 회복 기간이 있지만은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는 결국 수소이온의 축적이 높아지면서 피로를 야기시키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의 고갈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근미세 구조의 손상이 또한 피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화 강도의 지구성 운동, 낮은 강도로 또는 중정도의 강도로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운동을 했을 때 그런 형태의 운동일 경우에는 근그리코겐의 고갈이라든가 혈당의 저하, 이 혈당의 저하는 이제 중추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전신 피로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미 설명드렸지만 BCAA의 이용 증가로 인해서 이 트립토판이 뇌세포에서 5-HT로 전환되는 하이드록시 트립토판으로 전환되는 그것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세로토닌 합성이 과잉 합성되면서 이것이 피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 밖에 이제 중심 체온이 상승한다든가 이것은 또 다른 챕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심 체온의 상승이라든가 또 탈수, 또 근미세구조의 손상, 또 대사물질에 의한 산성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형태의 지구성 운동의 경우에 피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장시간 피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피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만약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잘 리뷰하시면은 피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